이번 시간에는요, 정시 지원에 대한 팁입니다. 뭐, 팁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만 들으면은, 100% 합격이 가능한가?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하실 텐데요. 질문 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 이런 궁금한 것들이 좀 해결되면 지원에서 좀 더 판단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지원에서는 상당히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치표인데요. 우리 시중에 지금 배치표 잘 못 보잖아요. 근데 하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배치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배치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거꾸로 배치 점수들을 다시 이제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배치표에 이렇게 판을 한번 짜보면 대학 간의 비교라든지 학과 간의 비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배치표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게, 왜냐하면 이 점수 자체가 왼쪽에 있는 점수가 국어, 수학, 탐구의 원점수를 다 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는 두 과목 50점이잖아요. 다 합하면 100점. 그래서 300점 만점으로 점수를 기준으로 뒀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학에서 반영할 때는 이 배치표 왼쪽에 나오면, 물론 실채점 때는 저게 평점수하고 100분위로 바뀌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학에서 계산할 때는 반영 영역별 비율이 있잖아요. 그죠? 국어 몇 퍼센트, 수학 몇 퍼센트, 영어 몇 퍼센트 하죠? 그 다음에 영어의 등급 있죠. 1등급이 몇 점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 점수도 환산돼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가 다 합산되고 나면 가중치가 또 들어가요. 예를 들면서 수학과는 10% 가산을 주겠다. 그죠? 뭐 이런 정도로 대학별 계산식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표에 나와 있는 이 학과의 위치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학과나 대학을 비교해 보는 데는 이 표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주요 대학은 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또는 제2 학문까지 포함돼서 반영되는 대학이 있습니다만, 일부 대학들을 보면 이 반영이 국어는 필수로 하고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택 2,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전혀 달라져요. 이제 이럴 경우에도 여기 이제 배치표에서 내가 합산된 점수 또는 선택, 필수 어떤 영역과 선택 영역 중에서의 조합을 통해서 위치를 좀 찍어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한눈에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어느 정도 위치냐를 딱 한 번에 결정 지으면서 보는 데는 여기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대학별 계산을 통해서 내가 유리하다고 봤는데 왜 유리하지 않지? 라는 부분은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시 정보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제 배치표에 보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이제 같은 라인에 있을 경우에 보면 뭐 봐야 돼요?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커트라인은 낮아질 수 있죠. 그죠? 근데 하지만 모집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6명 모집에 6등이나 5등 정도가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입시기관에서 배치표라는 걸, 배치 점수라는 걸 만들 때 이런 기준입니다. 최종 등록자, 취업까지 다 포함된 학생들 기준이고요. 입시 결과들을 토대로 하되 금년의 지원 경향을 좀 반영하죠. 그 다음에 입시 기관마다 통계 방법이라든지 이 입시 결과의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는 10명을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8등의 점수를 한다 또는 9등의 점수를 한다, 우리는 6등의 점수를 배치 점수를 한다 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85%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평균하고 커트라인의 중간 정도 됩니다. 특정 학과의 평균, 10명의 합격했으면 10명의 평균, 그 다음에 10명 중에서 그 커트라인이 10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등하고 8등의 중간 정도, 평균이니까 5등 정도 뭐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정도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커트라인 정도의 중간 정도 되면 7 내지 8 정도 되겠죠. 7등이나 8등으로 합격한 학생의 점수를 배치 점수로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점수를 각 기관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느냐를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을 선택하자.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걸 좀 토대로 해서 그러면 배치 점수에서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전형에 활용되는 요소들을 좀 토대로 하면 반영 영역 수, 그러니까 수능에 반영되는 영역의 개수는 많을수록 그러니까 합격의 변수가 좀 적고요. 반영되는 개수가 적으면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변수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탐구 반영 과목 수는 2과목이 안정적이고 1과목이 좀 불안하고요. 수능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가 안정적이고 100분위가 조금 불안하고요. 모집 인원은 30명 이상이면 뭐 넉넉하진 않지만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명 미만이면 상당히 불안하다. 내 점수로 간당간당할 수도 있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예를 들면 인문계열에 경영학과가 있고 뭐 아동가족이라는 이 학과가 좀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은 중위권 학과나 하위권 학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일 수 있는데요. 최상위권 학과는 의외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점수로 붙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추합 때문에 많이 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점수로 턱없이 부족한데도 넣었는데 예비번호를 추합 통해 가지고 붙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모집군은 다군에 비해서는 가나군이 조금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군에서 일부 모집하고 다군에서 일부, 이게 일부 모집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학과 분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과들을 다 나군에서 모집하는데 특정 학과 하나, 두 개는 가군에서 모집한다 그러면 특정 학과 하나, 두 개가 가군에서 모집하는 그 학과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면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뒤에 이제 점수로 합격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영어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좀이라고 적으면은요, 내가 4등급, 5등급이더라도 사실 붙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학과 또는 통합되는 학과 또는 학과가 분리되는 이런 정도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한 거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 학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성적을 좀 분석해야 됩니다. 내 것도 분석하고 다른 친구들 수능 성적을 좀 분석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수능 성적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쉽게 좀 설명드리면 배치표 기준으로 해서 내 점수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점, 마이너스 5점 정도 되는 대학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가군에 몇 개, 나군에 몇 개, 다군에 몇 개 해서 전체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 되는 학과들을 뽑아서 후보군으로 좀 설정해 놓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금년도에 대학 갈지 아니면 재수까지 좀 염두에 두고 좀 공격적으로 도전 지원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학과 위주로 지원할지 대학 위주로 지원할지 인서울로 갈지 뭐 이런 정도로 기대치, 목표를 좀 설정해 놔야만 나중에 최종 가군, 나군, 다군 다 하나씩만 하거든요. 그죠? 한 개씩밖에 안 고르니까 압축할 때 기준 자체가 명확하면 조금 더 쉬워진다고요. 안 그러면 매일 늦은 밤까지 고생을 하나 결과는 똑같이 되고 또 고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합의하고 선생님과도 다 얘기하고 상담 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학생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결정하게 되면 사실 그 입시 결과에 대한 이 말씀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우습긴 합니다만 책임이랄까요. 같이 어떻든 이 결과에 순응하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할 때는 학생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3단계에서는 앞에서 이제 대학 학과가 결정되고 금년도의 목표치, 야, 이번에는 재수한다. 아니면 이번엔 꼭 합격한다. 인서울은 보자. 학과 중심이냐 또는 대학 중심이냐. 이런 결정이 되면 앞에서 후보군으로 뽑은 대학의 정보들, 입시 정보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이 정보들을 모아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대학 학과가 다른 대학 학과에 비해서 가군에서도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입시 정보 또 입시 결과들을 최대한 모아서 해석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하고 난 다음에 어느 대학 학과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목표 기대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데 금년에 반드시 합격한다. 아니면 재수까지 조금 염두에 두고 공격적으로 도전 지원한다. 이런 게 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한 결과 이제 조합 하나, 조합 둘, 조합 셋처럼 이렇게 나온 중에서 어떤 거로 지원을 할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합 2번으로 가구는 상량 지원하고 나구는 적정 지원하고 다구는 안정 지원하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손에 쥐고 이제 지원을 하기 전에 갑자기 변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 결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들려오는 입시 정보에 대해서 다들 이건 어떨까라는 정도로 마음에 좀 변동이 생기죠. 변화가 있는데 그 변심을 하기 이전에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군에 욕심이 생겼어요. 나군에 후보군으로 뒀던 후보 대학으로 뒀던 그 학과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모의 지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하니까 지원해보자. 그래서 약간 상량으로 높였어요. 그러면 가군의 상량, 나군의 상량, 다군의 안정 이렇게 지원하면 금년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대학에 합격하겠다라고 목표를 했던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상량이 두 군데나 되니까 실제 결과에서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군을 적정이나 또는 최대한 안정 쪽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최종 가군, 나군, 다군의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 쪽에 더 가깝게, 그러니까 결국 한 군데는 합격을 해서 금년에 대학에 진학하겠다라는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서 금년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군의 안정으로 봤던 이 모집 단위에서 조금의 변수가 생겨서, 예를 들면 이 모집 인원이 5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원을 좀 많이 아이들이 좀 높은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괜찮지만 안정 지원을 들어와서 5명을 채우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그전에도 높은데 상위권의 높은 아이들 점수가 안정해서 지원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내가 지원하는데 안정으로 나도 점수를 지원했지만 나보다 높은 애들이 더 많게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군도 반드시 조정을 해서 가군, 나군, 다군의 조합을 맞춰야 된다.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어요. 자, 지원을 하려고 해요. 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원서 접수 기간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지원해요? 마지막 날 마감 시간에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지원을 대부분 하죠. 첫날 지원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죠. 내가 재수를 각오하고 다 상량 지원해버리겠다. 그럼 지원하면 좋죠. 왜? 이 친구들이 많이 지원해서 지원하면은 뒤에 둘째 날, 셋째 날 지원하는 친구들 불안할 거예요. 10명 모집하는데 벌써 첫날 지원자 수가 30명, 40명 돼서 3대1, 4대1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지원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내가 지원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눈치 지원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 지원을 통해서 심리적인 변화가 막 오는 거죠. 근데 심리적인 변화가 오는데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아까 조합 1, 조합 2, 조합 3 중에서 나는 조합 2를 선택했잖아요. 그 조합 2를 선택한 지금까지의 판단 기준이라든지 지원을 염두에 둔 게 과연 지금 변심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최종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마음 먹고 있던 거를 지금 바꾸려고 한다면 왜 바꾸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라든지 또는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다른 군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그대로 마지막 날 마감 2시간 전, 3시간 전 이렇게 해서 최종 경쟁률이 나오면 다 깜깜이 지원이잖아요. 어떻게 지원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래도 최종 경쟁률 보고 잘 지원했다고 하긴 하지만 마지막 최종 경쟁률 이후에 깜깜이 지원으로 그냥 융단 폭격처럼 지원하는 지원에서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지원에서는 지원의 변수가 생기고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상담 선생님이랑 어떤 결정을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를 반드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지원에서는 이걸 잊어버린 경우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은 좀 꼭 염두에 좀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준별로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건 이제 작년에 지원했던 예시입니다. 작년에. 표준 점수 390, 작년 예입니다. 393점인 경우들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런 정도의 대학들을 아까 가군, 나군, 다군으로 최대 5개 또는 7개, 8개 해서 20개까지 이렇게 가나다 합해서 볼 수 있는데
대략 이렇게 3개 정도씩 정리를 해서 보면 괜찮죠. 393점에 이런 대학들이. 근데 어떤 수가 생기냐면 욕심이 나죠. 가군에 성대 사과 정도는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도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군, 다군은 낮추죠. 상대적으로. 물론 가군은 건대 미디어 있던 그대로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안정 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여기는 불합격하고 여기는 합격입니다. 뭐 그게 이 변수예요. 그죠? 합격했으니까 두 군데 합격했으니까 변수가 아니라 잘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두 군데는 붙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자, 제가 왜 변수라고 생각하냐 보세요. 나군이나 가군이나 다군에 물론 다군은 좀 차치하더라도 가나에 떠올렸던 이 대학들 있죠. 이 대학들은 한 군데도 지원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가군의 성균관대 사과대를 지원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 처음에 떠올렸던 대학들 한 군데도 가나군은 지원을 못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급적. 그래야만이 금년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가군, 나군 중에서는 반드시 한 곳 정도는 이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정도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균관대 사과 지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떨어질 걸 상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금년대 대학 지원을 목표로 한다면 욕심 지원 자체는 처음서부터 조금 더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 반드시 떠올렸던 대학들은 가나군에서 합격의 안정성이 높으니까 한 곳 정도는 반드시 지원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예시는 자연계열인데 이런 대학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지원을 보니까 여전히 또 경희대에 욕심을 좀 냈네요. 도전 지원을 하고 동국대도 학과를 좀 바꿨어요. 이제 지원을 하고 다군에 이제 숭실대 수학이 좀 안정권이라 보고 이런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상하게 내가 원래 지원할 때는 이런 대학들을 안정적으로 좀 지원할 대학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희대도 욕심을 좀 내고 동대나 숭실대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세 개 모두가 안 된 경우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의 뭐 도전 지원은 아니지만 금년에 다 떨어지면 그래도 다시 한번 재도전할래요 라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나곳 중에 한 곳 정도는 안정 지원을 조금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는 패턴도 생각을 꼭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학에 지원하는 목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조금 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최종 지원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험생들이나 부모님이 많이 하셨던 이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은요, 금년에는 수험생 수, 그러니까 수능 응시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6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숫자만큼의 수능 등급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충족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생 수가 줄어서 아마 숫자 자체가 대학별로 다 못 채우고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들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영역별로 좀 살펴보면 요건 최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본 겁니다. 12월 23일 수능 시험 성적 결과 최종이 나올 테지만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대략 국어에서는 1등급이 작년에 이제 23,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나오면서 한 2,700명 정도가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연차적으로 다 숫자가 좀 누적해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하고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계열 학생들을 치르는 수학가형에서도 전체 응시자 수가 15만 3천 명이 지난해 응시자 수였는데 금년에 13만 5천 명으로 좀 줄어들면서 대체로 1등급자 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줄어들고요. 수학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응시자 수가 줄어들면서 1등급자 수가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중심으로 상위권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쪽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달로 인해서 다 못 뽑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나머지 수학 나를 반영하는 인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이 결과들은 23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 좀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능 성적을 토대로 해서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 내 수능 성적이 조금 낮은 경우에도 욕심을 내서 도전 지원하는 경우, 한번 노려보고 지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번 지원하다 보니까 한 개 군 정도는 이렇게 도전 지원해도 되겠죠. 근데 이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게요.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의 표인데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보다 조금 점수 차이가 내가 낮아서 꼭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건축 또는 아동가족 이런 학과, 대부분 대학에 좀 하위권에 있는 학과들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해도 추합으로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지난해 결과인데요. 실내 건축이나 아동가족은 추합으로 발생한 인원들이 아예 없어요. 그죠?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합이 발생할까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2년, 3년 전 결과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금년에도 어떻게 해요? 발생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넣었다가 역시나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내가 보니까 점수를 재보니까 경영이나 경제 쪽에 점수가 좀 부족해요, 내가. 그죠? 근데 하지만 여기는 한번 노려보자라고 지원을 하게 되면 추합으로 1차 시부터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면 그래도 운을 좀 믿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위권에 있는 학과보다는 상위권에 있는 학과가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있는 학과죠. 기계공이라든지 전기전자공 이쪽은 추합이 발생을 해요. 근데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내건축이나 의료환경 이런 데는 예비번호를 받아서 추합을 노리자 1차 발표하고 그 뒤로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하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이 있다면 한 10년치 운을 한 번에 땡겨서 지금 쓰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점수 차이를 조금 더 낮게 해서 한번 노려보자 이러면은 그래도 추합이 발생했던 학과 쪽으로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금년의 패턴을 보고 한 곳 정도를 노려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닌다는 거 알죠? 어려운 와중에서도 노리려면은 이런 정도를 해보자라는 의도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건 이제 지난해 건데 2020년도에 수능에서 받았던 점수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점수에 100점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 최고점, 그다음에 1등급 컷, 그 사이의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해본 거고요. 요거는 2019년 수능입니다. 2019년도 수능에 비교를 해봤는데 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냐면 이것도 12월 23일 날 실제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요 국어를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2019학년도 수능에서 국어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이었고요. 1등급 컷이 보면은 132였어요. 18점의 차이 났습니다. 무려 그죠? 금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이 폭 자체가 18점이 아니라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국어의 변별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표준 점수의 차이점은 표준 점수는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차이 점수가 원점수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나 또는 뭐 수험생 집단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표준 점수에서는 없어지고 난이도라든지 집단이라든지 또는 특정 영역이라든지 상관없이 점수가 대부분 일치하게끔 등급 컷이 일치하게끔 만들어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1등급 컷부터 최고점까지의 변별이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1등급 컷에서부터 표준점수 1등급 컷, 그 다음에 최고점 만점에 원점수 만점에 최고점, 그 사이가 어느 정도 변별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수능 성적 발표될 때 각 영역별로 표준점수 1등급 컷, 최고점, 그 점수의 차이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보면 작년에서도 국어의 변별이 2019학년도에서 국어의 변별이 많이 됐고요. 오히려 인문계열보다는 오히려 더 차이 점수가 사실은 더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여기 27점이나 나 있는데 여기는 25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어떻든 간에 뭐 어느 정도까지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보시는데 뭐 사실은 지난해 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2021학년도 그럼 반드시 좀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요, 대학별 계산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서강대 예시를 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어 표준 점수 곱하기 국어 가중치부터 시작해서 영어 등급별 가산점하고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을 합산하는까지 나와 있죠.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실제로 받았던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점수를 산출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한 대학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계산을 하면 됩니다. 누구 점수는
내 점수는요. 자신의 점수는 이렇게 가능한데 문제는 뭐예요? 배치 점수죠. 배치 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배치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지난해 건데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에 탐구 영역의 보정 변환 점수 표예요. 그죠? 네, 보정 변환 점수 표, 인문, 자연 이렇게 여기까지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영을 해서 배치 점수를 뽑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탐구는 보니까 뭐 서울대가 주 기준이 되긴 하는데 투 과목의 응시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투 과목의 점수 인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 과목을 보고 일정 정도 성적이 되면은 서울대를 비롯해서 뭐 일부 투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좀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대로 투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한양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과학탐구 2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에는 투 과목 응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한 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합격 솔루션이라든지 합격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매우 불안합니다. 적정합니다. 안정합니다. 이런 우리가 소위 뭐 단어로 되는 한글로 된 진단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기관마다 다르긴 한데요. 반드시 보셔야 될 게 합격률이 적정이라면은 점수 차이가 배치 점수랑 내 점수랑 똑같아요부터 한 5점 정도 플러스 되면 합격률이 대략 50% 전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수 차이에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정한가요가 0점부터 적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0점이란 건 배치 점수하고 내 점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보셨던 대로 80% 컷 정도에 해당되는 거라면 10명 기준으로 8등의 위치예요. 9등, 10등으로 내가 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이 내가 몇 점 정도로 적정한지 그리고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매 입시 기관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전부 다 확인을 좀 해보시고 기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입시기관별로 우리가 이제 쉽게 뭐 한글로 된, 단어로 된 안정이다, 적정이다, 도전이다 기준들을 점수 차이와 합격률까지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엔 배치 점수를 뽑아야 되는데 배치 점수는 어떻게 뽑느냐? 내 점수는 대학별 계산식에 맞춰서 해볼 수 있지만 배치 점수는 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등급 점수, 가산점까지 다 고려해서 입시 기관별로 만들어 놓은 뭐 솔루션이라든지 합격 예측 이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장 현명하게 배치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배치 점수 뭐 계산하면 되지 뭐, 그쵸? 있는 점수를 가지고 다 계산해 보면 되는데 그 계산된 배치 점수를 한 기관만 하지 말고 여러 기관 걸 토대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 뭐 입시 기관들에 나온 지원 가능 대학의 합격 예측 또는 합격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기관마다 배치 점수를 만드는 영역별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집을 얼마나 해서 영역별 배치 점수의 크기를, 사이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하나만 보면요. 자, A사하고 B사하고 있는데 이 두 개 회사의 점수를 놓고 보면 수학하고 국어,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어 등급의 점수 기준들이 다 달라요. 배치표만 놓고 보면 A사, B사 전부 다 380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크기가 다 다르고 특히 이제 수학, 국어보다는 수학에서 보면 129점이라고 128.4 다르잖아요. 수학의 반영 비율을 40%로 하게 되면 이 129.1을 곱하는 거랑 128.4를 곱하는 거랑 크기가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380점으로 이 두 개 회사의 배치 점수하고 액면은 똑같은데 대학별 실제 계산 점수를 해보면 특 B사는 내가 수학 점수 때문에 되는데 A사는 내가 수학 점수가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기준처럼 적정이냐 불안이냐 그 차이로 판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개의 입시기관보다는 좀 여러 개의 입시기관의 배치 점수를 조금 점검을 해보자. 참고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시 지원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팁, 또 질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까지 제가 좀 참고를 해서 봤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지원은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에서 이렇게 총 3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면, 첫 번째, 수능 성적 잘 분석해야 되죠. 내 거. 그 다음에 입시 요강, 내가 지원할 목표 대학의 입시 요강 분석이 중요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과 내 수능 성적과 내 거와 전체 수능 성적에 지금 이제 표집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집단의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를 예측하고, 목표 대학 입시 요강, 지원 전략을 다 한 방에 한 번에 잘 고려해서 전체 3개를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면서 작동시키면서 가군 여기, 나군 여기, 다군 여기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금년도의 목표치입니다. 기대치. 대학 갈래요? 아니면 뭐 재수까지 좀 각오하고 도전 지원할래요? 중요합니다. 학과냐 대학이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 학과가 있어요. 그죠? 그게 가군, 나군, 다군 중에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가군이면 나군, 다군은 가군은 무조건 안정 지원해야 되겠죠. 내가 목표하는 대학 학과군이 있으면. 근데 그걸 못 찾으면, 이게 도전이면 나머지 나군, 다군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한 곳 쪽은 안정 지원해야 됩니다. 기대치가 뭐예요? 금년에 대학 가려면. 그렇죠? 이렇게 맞물린다는 겁니다. 금년에 대학을 안 가도 돼요. 그죠? 더 공부할 각오도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 학과가 가군이에요. 근데 보니까 도전이에요. 그러면 나군, 다군도 도전해도 상관없죠. 도전, 가군 도전, 나군 도전, 다군 도전 해도 내가 최종 뭐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공부할래요. 뭐 이러니까, 그죠? 하지만 내가 금년에 꼭 대학 갈래요. 근데 가군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 학과가 도전이에요. 그럼 나군은 안정, 다군도 안정 또는 적정을 찾아야만이 금년에 대학을 가는 목표 기대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눈치 지원 하셔야죠. 가군, 나군, 다군 3개를 지원하니까 어떤 한 곳 정도는 충분히 눈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군으로 어떻게 할지. 아까 제가 추합도, 그죠? 미리 추합이 됐던 학과들이 금년에도 추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합이 됐던 학과인지 안 됐던 학과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시 지원에서 한번 패턴을 보세요. 수시 지원에 이 대학 학과가 인기가 별로 없었으면 그 학과는 그 정시에서도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패턴, 지원 경쟁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좀 판단하셔서 한 곳 정도는 조금 전략적으로 눈치 지원할 필요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우리 1, 2, 3 기억나세요? 조합 하나, 둘, 셋. 가나다군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죠? 3개 모두 최초 합격 쉽습니다. 쉬워요. 그죠? 점수를 많이 낮추세요. 안정권으로 지원하면 되겠죠? 1개 최초, 1개 추가, 1개 불합격.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머리를 많이 좀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원 전략을 좀 제대로 짜야 되고요. 3개 모두 추가 합격. 이거는 머리를 더 많이 짜야 됩니다. 그죠? 정말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3개 모두 불합격. 이것도 3개 모두 최초 합격처럼 쉽습니다. 점수를 어떻게 돼요? 다 부족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도전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개 모두 불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 2개의 지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정시 모집의 가군, 나군, 다군을 지원하는 게 조금 현명한 지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 지원 결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네, 결과의 책임 여부를 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사람은 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별 계산식이 적용된 배치 점수를 활용한 지표들을 내가 최대한 정시 모집 지원 전에 검토해야만이 합격의 가능성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점수는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치 점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치 점수는 최대한 뭐 이걸 종용하는 건 아닌데, 대기업에서 나온 또는 뭐 입시정보센터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아니면 입시기관에 이런 정보들을 뭐 3개 내지 최대한 5개 정도의 결과를 모아서 실제 대학별 계산식이 적용된 배치 점수를 토대로 해서 점검하고 지원을 하면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시 모집 지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수능 성적을 다 손에 쥐고 내 성적을 계산을 해보고 또 다른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다 여기저기 들어보고 또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은 어떻게 보면 점수는 미리 다 계산이 되어 있고 합격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변수는 뭘까요? 네, 마음이죠. 심리죠. 그죠? 그래서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원할지를 좀 염두에 둔다면 가군, 나군, 다군을 너무 팽팽하게 넣어가지고 2월 달까지 추합되는 동안 정말 애간장을 녹이면서 2달 가까이를 보내는 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가군에는 안정권으로 해서 최초 합격 하나를 손에 쥐고 나군, 다군은 적정이랑 도전 지원을 해서 그냥 추합 예비번호를 가지고 지켜볼 건지 요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인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좀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그 점수를 가지고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 전략을 잘 짜셔서 금년에 꼭 대학에 합격하시고 합격하신 결과를 가지고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